1.4kg에 되는 책을 올라고 오늘 서점에서 오전 내내 뒤졌어요. 왜 1.4kg이냐? 저기 뭐라고 써있죠? 네, 1.4kg의 우주. 여러분들한테 모두가 있는 겁니다. 평균 1.4예요. 여학생들은 조금 적대요. 남학생들도 평균, 그러니까 남학생 기준으로 평균 1.4. 저 스티브 잡스 책만이 유일하게 1.403kg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가 내 1.4kg의 우주를 강연해 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말로만 듣던 코넬 대학에서 교수님 하시다가, 그 다음에 또 전공도 의생명공학, 이거 저까지 말로만 들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대학 교육을 공부했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거기서 공부하신 분을 오늘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기초과학연구원 IBS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우리 대학이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에 선발이 됐는데 놀라지 마세요. 특히 문과 학생들, 인사캠 학생들, 그게 10년 동안 연간 100억 원씩 10년 동안 투자하는 사업이에요. 기초과학에서 그런 것,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없는데 거기서 가장 큰 중책을 맡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우리 서민아 교수님 모셔다가 내 1.4kg의 우주를 강연을 듣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 과찬의 칭찬과 정말 이 인사캠에서 깨알 같은 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과 저희 수원 캠퍼스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와보니까 지금 벚꽃도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벚꽃 뿌어지를 달고 왔는데 사실 저는 오늘 그 촬영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지금 자리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한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보니까 그 20 캠퍼스에서 오신 학생들이 좀 계신데 혹시 뇌과학 관련 수업 들어본 학생 있으신가요? 아, 그러세요? 네, 한 명 계시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뇌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분야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뇌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신앙송 아름답게 잘해주셨지만 거울 속에 보면 항상 뇌가 있듯이 내 안에는 항상 뇌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뇌는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고 사실은 뇌 기능이 이제 우리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있게 하는 그 배경에는 뇌가 있죠. 그래서 뇌가 굉장히 중요한데 뇌라는 것이 사실은 서구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뇌과학과가 따로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자체가. 그래서 뇌과학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피직스처럼 이 뇌과학만으로도 학부 4년, 대학원 6년, 몇십 년을 공부해도 끝이 안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뇌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려드리기엔 너무나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제목을 오고서에서 지어주셨어요. 뇌는 1.4kg의 우주.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강연을 몇 차례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식의 기부 이런 강연을 좀 비전공자들에게 몇 번을 해봤는데, 뇌가 사실은 21세기에 저희가 정복해야 되는 인간이 풀어지지 않은 난제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우주고요. 또 하나가 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와 우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닮아 있고 오늘도 제가 잠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구조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뇌세포, 그 한 10 billion number of 뉴런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우주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과도 일맥상통하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이제 그 퍼블릭 강연을 할 때 뇌가 이제 우주랑 굉장히 닮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고서에서 이 딱 제목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목을 보자마자 제 마음을 막 읽으신 것처럼 정말 잘 좋은 제목을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좀 약간 뇌의 기본 구조와 뇌 기능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뇌 활성과 뇌 기능. 그러니까 사실은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운동을 해야 일을 해야 우리가
운동을 하고 무거운 걸 들듯이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해야 우리가 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뭐 사실은 짧지만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이번에 그 IBS, 그러니까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한국에 새로 생긴 그런 기관인데, 그러니까 1년에 100억씩 10년 동안 1000억을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국가 과제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제가 김성기 단장님을 모시고, 김성기 단장님은 그 기능성 MRI,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fMRI라는 그 정말 아주 유용한 테크닉을 개발하셨던 처음 그 개발팀에 참여하셨던 교수님으로서 그 MRI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고 계시는 단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장님을 필두로 저희가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그러니까 뇌과학을 이미징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단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도 주로 뇌과학 이미징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뉴로 이미징, 뇌 이미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이 특히 또 이 오고서에서 진행하는 인문캠에서 하는 그 특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라이트한 서브젝트를 제가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뇌와 마음, 사실은 뭐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도 그 실체가 사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뇌와 마음이라는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가 있는 주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뇌의 기본 구조와 이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그 뇌가 한 1.4kg, 이건 이제 사람의 이제 사실 컷에버, 사람 이제 시신에서 나온 진짜 뇌인데, 이 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닮은 이제 너트가 있죠. 이 견과류의 일종이지만 호두하고 굉장히 닮았고요. 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그루브하고 자이러스, 그러니까 굉장히 울퉁불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문과 학생들이라도 일반 생명과학 같은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시잖아요. 소장에서 그 융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영양분을 최대로 많이 흡수하려고 이렇게 도툴도툴한 걸로 되어 있는 거 배우셨잖아요. 표면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사실은 이 안에 10 빌리언 넘버 오브 뉴런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그 뇌 면적을 차지해야 사실 절대적인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 면적을 늘리려고 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자, 우리가 잘 먹는 이제 뇌에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호두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사실은 남자가 1.4kg, 여자가 한 1.3kg, 조금 작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뇌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기고, 이거는 사실은 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돌고래, 침팬지 이렇게 아주 머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혀 있게 돼 있죠. 하등동물로 갈수록 뇌는 굉장히 편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제 제목이 뇌가 이제 1.4kg의 우주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쥐부터 토끼, 이런 하등동물부터 사람에 이르는 뇌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1cm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 되는데, 쥐, 우리 아시죠?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저희 쥐의 뇌는 한 1cm, 1.5cm 길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rabbit, 토끼, 그러니까 토끼 뇌를 생각하시면 사실 토끼 몸에 비해서 뇌가 상당히 작죠. 여러분 혹시 토끼 키워보시거나 그러신 학생 있으세요? 저는 토끼랑 이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토끼에 대해서 잘 아는데, 토끼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도 좋아하고, 근데 상당히 머리가 떨어져요. 굉장히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쥐도 자기가 이제 매일매일 실험실에서 보면은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쥐도 약간 머리가 좋고, 쥐는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토끼는 1년을 가깝게 매일매일 한 8시간씩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토끼는 사실은 그 몸에 비해서 이게 그 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토끼의 뇌를 보세요. 주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토끼는 사실은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뇌고, 이제 캣, 이런 걸로 갈수록 캣도 사실은 토끼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주름이 있죠. 그래서 캣부터 약간 지능이, 여러분들 캣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캣, 쉽, 돌핀,
침팬지, 휴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뇌의 사이즈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보다 돌핀이 더 머리가 크죠. 그러니까 돌핀이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돌핀의 뇌인데 엄청나게 그 주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핀들 사실은 자기들만의 언어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쓰는 언어도 있고, 그 다음에 돌핀 중에 굉장히 특이한 돌핀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 돌핀들도 있대요. 뭐 아마존 강에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돌핀들이 있는데, 이 돌핀들은 잠을 자면 자기가 급류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좌방구와 우방구, 좌뇌방구를 번갈아서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를 한대요.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전혀 그럴 수 없고,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돌핀이 오히려 사람보다도 똑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핀한테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침팬지는 뭐 사람하고 거의 똑같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원숭이랑도 저는 일을 해봤거든요. 그 원숭이 제가 사실 박사 때 한 일이 이제 인지신경과학, 어떻게 이제 행동이 뇌에서 조절되는 거를 하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원숭이를 데려다가 이제 머리다가 이제 뇌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 좀 이제 문과 학생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몇 기회에 이제 기절하는 학생 그런 사람도 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하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가 원숭이 실험을 좀 그렇게 합니다. 뇌를 좀 열어놓고 뇌 안에다가 일렉트로드를 꽂으면서 이제 뇌 하나하나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컬렉트를 하면서 그거와 행동을 연관을 해주는데, 그 원숭이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토끼하고는 정반대로 원숭이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매일매일 실험하는 사람들을 너무 잘 기억을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옷을 바꿔 입으면 원숭이들이 그거에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한참 때 이제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뭐 찢어진 청바지, 뭐 청바지에 이렇게 막 살이 나오고 막 이런 걸 한번 주말에 입고 갔는데 원숭이가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맨날 청바지가 그 스킨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원숭이들은, 침팬지는 더 똑똑하겠지만 일반 원숭이들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뭐 그 크기나 이 안에 있는 이런 주름 같은 거에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서 사이즈면으로 가장 좀 프로포셔널리, 돌핀이 그 사이즈가 가장 크지만 우리가 이 키와 몸무게에 비례했을 때는 고등생물 중에서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고, 그루브하고 자이러스 같은 게 많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간단한 제가 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뇌는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있게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뇌가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들은 바로는 닭 같은 아이들은 뇌를 이렇게 머리를 잘라도 뛰어다닌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니고 뇌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이 클래스룸에 앉아서 제 얘기에 경청하는 거, 이런 주의력, 기억력, 학습, 모든 인지기능을 관장하는 그런 고차적 인지기능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생명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뇌의 특정 구조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시각피질, 청각피질, 후각피질 이런 식으로 뇌는 뇌 영역마다 스페셜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대에서 나온 졸업한 이제 그 학생들이 다 의사가 되지만 자기 스페셜티가 있는 것처럼 뇌세포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동소이하게 하는 일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기전은 비슷하고, 그렇지만 이 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페셜한 기능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것이 뇌입니다. 그래서 시각 신호를 잘 프로세스하는 뇌가 시각피질이고, 여러분한테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잘 프로세스하는 게 청각피질. 이런 식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영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실은 오늘 제가 그건 많이 얘기 안 하지만 뇌는 굉장히 놀라운 기관이에요. 그래서 뇌는 엄청나게
그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변할 수 있는 가소성, 플라스티시티가 아주 심한 기관으로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번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들인 경우에 이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정말 미라큘러스, 기적적으로 자기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악기를 천재적으로 다룬다던가 뭐 미술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막 천재 화가가 됐다거나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깨어난 그 다음부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부럽죠. 그런 게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식으로 뇌는 사실은 그 뇌 안에 있는 것들, 제가 느끼기에는 뇌세포는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 스페셜티가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뇌 기능을 디파인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잠깐 뭐 좀 언급을 많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전두엽, 프론털 로브, 두정엽, 그 다음에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은 parietal lobe라고 영어로 하고 후두엽 occipital lobe, 측두엽 temporal lob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무수한 작은 영역들이 있어요. 이 영역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연결고리들이 뇌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번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뇌를 다침으로써 그런 네트워크가 리와이어드가 된 거예요. 재구성이 되면서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전혀 몰랐던 잠재 능력이 표출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거의 저희 드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의 기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뇌는 매우 질서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뇌 안에는 상당히 질서 있는 이제 그런 법칙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건 Central Nervous System, 그러니까 뇌와 척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말초신경계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사실 신경들의 널브들. 여러분들 여기 앞정 찌르면 아프시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널브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 이제 말초신경계, 영어로는 P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뇌는 굉장히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게 되고 4개의 큰 여부를 구성하는 대뇌, 스리브럼이 우리가 가장 큰 스리브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류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큰 기능, 그 위치적으로 프론털 로브, 파라이어털 로브, 옥시피털 로브, 템포럴 로브이지만 우리가 또 이걸 나아가서 기능적으로도 분류가 할 수 있어요. 이 후두엽에서도 이 뒷부분을 우리가 시각 피질, 시각을 관장하는 거는 시각 피질, 파라이어털 중에서도 운동을 관장하는 것은 모tor cortex, 운동 피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능적으로도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도 사실은 뇌과학을 학부 때부터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비전공자고 제 전공은 사실은 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이 뇌과학을 전공을 바꿔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용어였어요. 용어가 어떤 땐 프론털 로브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영역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혼재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모럴 콜텍스, 어떤 때는 뭐 퍼라이어털 로브 이런 식으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뭐 사실은 이 중에서 뭐 뇌를 전공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뇌가 무엇인가 이 정도까지 알려면은 사실은 이 정도 그냥 여러 가지 네임으로 뇌 영역들은 불러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뇌가 인간을 결정하는 그러한 고차적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라면 대뇌 뒤에 사실은 조그맣게 있는 곳이 소뇌입니다. 세르벨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뇌 영역인데요. 왜냐면 제가 첫 번째로 공부했던 부분이 세르벨럼이고, 세르벨럼을 안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을 주는 세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는 단 하나의 세포만 아웃풋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은 인풋을 넣어주지만 컴퓨터 아웃풋이 하나면 좀 쉽잖아요, 공부하기가. 이런 것처럼 소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풋들이 들어오지만 아웃풋은 간단하게 한 개로 나오면서 또 소뇌는 운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즘은
요즘은 또 이 손해가 운동 플러스 인지도 관장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손해는 우리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시스템을 제공을 해요. 굉장히 아주 정교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웃풋이 유일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제목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제목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뇌와 우주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이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사실은 뭐 이렇죠. 여러분들 뭐 우리 지금 공해가 너무 많아서 스타가 잘 안 보이지만 사실 무수히 많은 그런 별들, 은하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뇌 안을 어떻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 많은 세포들이 뇌 안에는 거의 10의 11승계, 그러니까 100 billion number of neurons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얘들이 사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 그림들은 여기에다가 뭐 그 면역 화학적 요법이라고 이 세포들한테 반응하는 어떤 특정 엔티바디를 붙여서 얘를 반응을 하고 이걸 염색을 한 거지만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묻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약간 태양하고도 좀 닮아 있고, 뭐 사실 이런 것들도 실제 뇌 조각인데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와 액선과 이런 것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우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얼마나 많은 뇌세포가 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얘들이 얼만큼 복잡 다단하게 얽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단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해마거든요. 히포캠퍼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히포캠퍼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이 색깔들이 다 뉴런이에요. 뉴런인데 색깔마다 자기가 고유의 어떤 뉴런의 그룹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그 뇌를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재밌는 거는 뇌 안에 어떤 세포는 항상 흥분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은 나는 계속 파지티브 흥분만 하는, 뭐 흥분하니까 좀 이상한 상상을 하다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그 파지티브한 아웃풋만을 만드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대신 이거를 네거티브로 컨트롤을 하는 네거티브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정말 뇌 기능을 원활하게 조절을 하려면 이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가 서로 적절하게 이게 조화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excitatory, 그러니까 흥분과 inhibitory, 억제성 뉴런이 정말 균형을 잘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뇌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excitation이 너무 많아버리면 이거는 병이에요. 여러분들 간질 아시죠? 발작하고 막 거품 물고 몸이 막 경련이, 이런 게 흥분성이 극도로 지나쳤을 때 이런 병이 나오고, 또 억제가 이니비토리가 굉장히 많아지면 여러분들 요즘 뭐 자폐아의 비율이 예전보다 뭐 4배, 5배로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니비토리가 너무 많아지면 자폐증 같이 어떤 뭐 인터랙션을 내가 잘 못한다거나 뭐 렛 신드롬 같은 그런 뉴럴로지컬 디스오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운동을 내가 원하지만 이니시에이션을 못하는, 그거 억제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억제와 흥분의 아주 시기적절한 조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건강한 뇌고 건강한 뇌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뉴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억제를 하는 뉴런들이고, 여기 초록색을 하게 되는 게 아마도 흥분성, 뭐 내가 익사이테이션을 하는 뉴런들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아이들은 그 뉴런 위에 그 사실은 그 브레인 안에는 그 글리아 세포라고 하는 교세포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 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99.9% 이제까지는 뉴런만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뉴런에 대해서 공부하고 뉴런을 중심으로 모든 뇌과학이 발달을 해왔는데, 2000년도에 들면서 사실은 뉴런이라는 거는 우리 뇌 브레인 볼륨의 한 10%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 이외에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뇌를 초콜릿 칩 쿠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 칩 쿠키가 있으면 여러분 초코 쿠키 말고 초콜릿 칩 쿠키를 생각을 하시면은 초콜릿 칩이 이렇게 드문드문 박혀져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쿠키 도죠, 그죠? 근데 뉴런이 바로 드문드문 박혀 있는 초콜릿 칩이고. 교세포, 글리아 세포가 그 사이를 채워주는 쿠키 도우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세포가 예전에는 그냥 볼륨을 채워주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취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뉴런이 활성을 잘하게 도와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그 교세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마의 구조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뇌세포들이 얽히고 설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슬라이드는 좀 되게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네이처에 작년에 이제 그 발표된 그 논문의 그림 중에 따왔는데, 이 뇌의 그림은 clarity, CLARITY라는 테크닉으로 이 뇌를 투명하게 만든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신문에도 좀 많이 나오고, 여기 정강훈 교수님이 이제 사실 이 기술을 개발을 하셔서 MIT에 지금 그 교수님으로 가 계신데, 사실 이 그냥 보이는 이 G 브레인에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화학적인 어떤 거기다가 폴리머를 해준 다음에 그걸 녹여서, 근데 녹이는 게 구조는 놔두고 이 색깔에 해당하는 그 리피드만 빼내서 이게 사실 뇌가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아이가 이 세포들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 세포들을 염색을 해서 다시 지울 수가 있어요. 그 화학품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이게 진짜 뇌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됐는데, 이게 진짜 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한국분, 정광훈 교수님이 클라리티라는 테크닉으로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져서 좀 약간 뉴로사이언스의 그 이쪽, 그 세포 관련한 연구의 판도를 바꾸신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이런 거 보는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뇌 안에는 이제 신경세포와 교세포, 뉴런과 글리아 세포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 얘는 이제 90%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볼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널브셀, 뉴런, 기타 등등 다 똑같은 네임인데, 얘들이 생긴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세포, 신장세포, 피부세포 이런 것처럼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핵도 있고, 골지 애퍼레투스, 리보솜, 이런 이제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있는 거는 대동소이한데, 뉴런이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뇌가 하는 가장 큰 기능?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죠. 그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신경세포들은 어떤 신호를 발생을 하는데 그 신호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달해주는 어떤 그 와이어 같은, 전깃줄 같은 그런 통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뇌에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10 빌리언 넘버 오브 뉴런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이 얘한테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신호의 그 발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게 잘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세포는 셀바디는 다른 애들하고 똑같지만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이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덴드라이트라고 하고, 저희가 신호를 보내주는 이 영역을 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덴드라이트가 엑선이 발달된 다른 세포하고는 좀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는 그렇게 되고, 교세포는 사실은 여기 교세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세포도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보면은 이제 신경세포의 진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본 거는 커툰-like 어떻게 손으로 그린 좀 우스꽝스러운 그림이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건 뉴런의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그 뇌세포를 조직 염색
을 통해서 이 뇌세포의 일반적인 전형을 다 보여주게 되면은 얘가 감각 뉴런인지 중계 뉴런인지 모토 뉴런인지 아니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모양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뉴런은 사실은 뭐 모터 뉴런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모대 뉴런과 좀 비슷하고 셀바디가 있고 아주 익스텐시브한 덴드라이트 안테나가 있고 이 엑선이 있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런 애들은 약간 펄킨즈 셀 같이 생겼는데 얘들은 엄청나게 많은 덴드라이트. 얘는 사실은 어디 있겠어 이런 아이들은 신호가 막 집약되는 그러한 뇌 영역에 있겠죠. 얘들은 소뇌 같은 데 되게 많아요. 그 이런 중계 뉴런이 하는 일은 신호를 계속 릴레이 해줘야 되거든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엑선 같은 형태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죠. 신호 전달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센서리 뉴런은 이런 식으로 덴드라이트과 셀바디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뇌세포가 너무 많아요. 타입이. 유니폴라 셀, 바이폴라 셀, 뭐 수도 유니폴라 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그 멀티폴라 셀인데 모러 뉴런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얘는 또 그 우리 콜텍스 대뇌 피질에 정말 중요한 뉴런인데 이 아이가 이제 피질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많은 신호들을 축약해서 아웃풋을 만들죠. 그래서 이 피라미달 뉴런이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이제 피라미달 뉴런으로 된 이유는 셀바디가 피라미처럼 생겼어요. 세모꼴로. 그래서 이래서 피라미달 뉴런인데 얘는 이제 익사이테이션, 아까 말한 흥분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그런 신경세포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예뻐하고 좋아하는 펄킨즈 셀인데 이 펄킨즈 셀은 펄킨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펄킨즈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보게 되면 덴드라이트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덴드라이트예요. 그래서 뇌 세포도 각각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근데 이 펄킨즈 셀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얘가 소뇌에 있거든요. 소뇌는 무수히 많은 신호들이 집약되기 때문에 걔를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애널라이즈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펄킨즈 셀은 이런 식으로 그 덴드라이트이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양 생긴 대로 우리가 하는 거고 또 아까처럼 내가 어느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모델 뉴런이지만 뭐 센서리 뉴런, 머슬에 해당하는 뉴로머스큘러 정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로컬 인터뉴런, 얘는 프로젝션 인터뉴런, 프로젝트. 내가 굉장히 긴 영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엑선이 아주 길게 뭐 발달된 그런 아이고 이건 뉴로엔도크린 셀, 내가 어떤 그 내장에 있는 혈관의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뉴런이기 때문에 뉴런 엔도크린 셀은 또 모양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뉴런을 공부를 하고 뇌과학이라고 다 똑같은 뉴런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 뇌과학이라고 다 똑같이 뉴런만 하느냐. 나는 그리아세포, 에스트로사이트 공부하고 굉장히 그 포커스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뇌과학하면 학생들이 저한테도 뇌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뇌과학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뭐 저한테 와서 뭐 저는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뇌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들 물리학 공부한다고 해서 물리학자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이론 물리학자가 있고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물리학자도 있듯이 뇌과학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뇌과학이 정말 좀 약간 뭐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이런 필드 자체로 하나 필드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뉴런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것도 사실은 이게 시뮬레이션인데 이 콜텍스 안에 있는 아까 얘기했죠. 피라미달 뉴런. 그러니까 세포 4D가 그 세모나게 생긴 피라미달 뉴런이 대뇌 피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굉장히 예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아트가 정말 예뻐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신경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카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탈리안에서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였어요. 드로잉을 되게 잘하는.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게 뇌 조직. 그러니까 어떤 뇌가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뇌 조직을 그 당시에는 뭐 그게 프리미티브 했지만 뭐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런 뇌 조직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아주 정교하고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렸고, 이걸 보게 되면 진짜 사실 뭐 어디 그 갤러리에 걸어놔도 누가 봐도 아트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뇌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뇌세포 중에 교세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얘가 이제 PNS에 가면 스원셀이라고 되는데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에스트로사이트는 사실은 그 별처럼 생겨서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지 그 에스트로사이트라고 명명을 하는데 뉴런과 이렇게 혈관 같은 거에 사이에 되게 많이 존재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신경이 활성이 되려면 그 메타볼릭 디맨드가 높아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육이 일을 하게 되면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신경세포가 활성이 되면 신경세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것들이 오는 데는 당연히 브레인도 다른 기관하고 다르지 않게 혈관이잖아요. 그죠? 혈관하고 그래서 뉴런과의 관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뉴런의 혈관에서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괴사하게 되죠. 세포들이 점점 죽으면서 여러분들 뭐 뇌사 이런 거 좀 무섭고 치매도 무섭고 그렇지만 이런 게 사실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 중요한 브릿지를 하는 이제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가진 신경세포와 혈관 사이를 막아주고 있는 아이가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사이트이 정말 뭔가 얘가 그냥 부피만 차지하는 아이가 아니라 신경세포와 혈관과의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성이 되고 이건 사실 글리아 세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형광 물질로 태깅을 해서 보여주는 글리아 세포들인데 이것도 역시 글리아 세포고 에스트로사이트거든요. 에스트로사이트는 뉴런보다 액선 같은 게 없어요. 굉장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불가사리 뭐 하든지 그렇게 생겼는데 이런 에스트로사이트들이 뇌 안에서 큰 볼륨을 차지하면서 신경세포와 혈관 사이를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뉴런 이외에 이런 세포들도 중요하고 또 이런 또 글리아 세포들이 뉴런 여러분들 이건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냥 내가 액선이 그대로 있으면 전도도가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뉴런이 발생하는 게 전기적 펄스, 그러니까 뉴런은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 두 가지로서 일을 하는데 전기적 신호가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 실험실에서 누구나 잴 수 있어요. 이 전기는 그 맞는 기구만 있으면. 저희 연구실에 오면 항상 저희는 이 액션 포텐셜도 재고 전기 신호도 재는데 이 뉴런이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있어요. 이 전기 신호가 이 와이어 전기줄을 잘 통과하려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는 아이가 이 글리아 세포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아주는 이러한 어떤 절연체처럼 생긴 아이가 마일린 쉿이라고 하는데 이 마일린 쉿이 사실은 아까 본 글리아 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아 세포가 고장나면 이 마일린 쉿이 벗겨지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 마일린 쉿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 신호가 점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셨잖아요. 이게 점프 이게 로드 오브 란비에라고 하고 란비의 결절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이게 점프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신경세포의 아웃풋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세포가 없으면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그 신경세포의 전달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마일린 쉿이 없어지는 질병에 걸리면은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머릿속은 생각을 하는데 내가 몸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머릿속에선 나 걷고 싶은데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한 걸음에 대한 명령이 내 다리까지 전달되기에 천년 만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걸어갈 때 뭐 땅바닥에 뭐 있으면 한 0.2초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반응 속도가 한 0.2에서 0.5초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게 변하죠. 0.2초가 아니라 한
한 200초, 500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아주 중요한 게 나한테 날라오는데 피해야 되는데 이게 500초 걸리면 못 피하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교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그 마일린 쉿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세포는 아주 정교하게 자기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그 구조적으로 변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트로사이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에스트로사이트의 모양이고 이 아이들이 뉴런을 이제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뉴런과 뉴런 사이는 닿아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 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그 떨어져 있는데 빈 공간이잖아요. 근데 빈 공간이면 사실은 전기 신호가 얘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가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화학 물질로 변하면서 이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근데 그 영역들, 뉴런과 뉴런과의 어떤 그런 커플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신경세포 간의 접촉 부분인 시냅스. 시냅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뉴런이 접촉이 많아져서 내가 연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 대학생들 보니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냅스는 굉장히 많아지죠. 시냅스는 사실은 10의 14승계, 뉴런보다도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뉴런이 수십 개, 수백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냅스가 있어야지 내가 뇌세포가 뇌세포 간의 어떤 교류가 잘 되는데 이 시냅스는 불행하게도 뭐 다행일 수도 있지만 얘는 가변적이에요. 내가 쓰면 쓸수록 더 많아지고 쓰지 않으면 퇴화돼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시냅스가 아주 활발해지시지만 이제 한 2년 졸업하고 나서 뭐 특히 남학생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좀 그러면 약간 시냅스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자기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 시냅스가 줄지 않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이 시냅스가 이제 우리가 그 템이라는 굉장히 그 고해상도의 그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불뚝불뚝 나와 있는 곳 이것들이 이제 시냅스고 여기에서 다른 뉴런과 내가 소통을 하면서 여기서 교환되는 게 사실은 화학적 물질, 뉴로트랜스미터죠. 그래서 이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뇌 활성과 뇌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능은 뇌는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는 여러분 이 교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감각 신호가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로 제 말소리, 청각 신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불. 그러면 시각이죠. 그 다음에 온도가 약간 더운데 뭐 템퍼레처. 그 다음에 뭘까요? 배도 고프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약간 졸리고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데 허리도 좀 아프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감각 신호들이 센서리 인풋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오죠. 옆 친구들이 나한테 약간 속삭이는 것들 모두 다 이런 인풋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뇌는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르죠.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내가 피라미달 세포, 펄킨즈 세포 같이 중요한 세포들이 이런 모든 센서리 인풋을 받아들여서 얘가 통합하고 결정을 해요. 아웃풋을 만드는.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면 뇌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아웃풋을 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게 이제 모로 아웃풋이나 이게 인지 기능 같으면 뭐 이런 말을 해라. 아니면은 뭐 어디가 아주 스마트하게 무슨 글을 써라. 이런 걸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처럼 센서리 모로 인테그레이션 이런 어떤 신호 전달의 과정이 뇌 기능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은 뇌에 어떤 신호로 얘가 신호로 전달이 되는데 신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는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맞는 도구만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전기적 신호를 잴 수가 있어요. 뇌에서. 여기서 만약에 자기 뇌를 willing to donate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당장도 이거를 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뇌 하나의 뉴런에다가 내가 전기 탐침 같은 걸 넣어줘요. 그러면은 뇌는 통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숭이 실험을 했다고 하지만 원숭이 이제 그 수술을 통해서 약간 오픈 에어리어를 만들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싱글 뉴런의 액티비티를 잴 수가 있어요. 정말 좀 되게 프리키하게 들리고 그렇지만 그 싱글 뉴런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액션 포텐셜이라는 어떤 전기적 신호, 임펄스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근데 뇌는 이것들이 뇌세포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10의 11승계. 굉장히 많은 뉴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에서는 이런 전기 신호가 집약이 돼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전기적 신호가 방출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그 연구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사실 텔레파시가 가능한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번에 한 작년쯤에 미국에서 한 교수가 텍사스에 있고 한 교수는 이제 뉴욕에 있으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일렉트로드를 붙인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싱글 일렉트로드를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뇌파를 측정할 때 하는 것처럼 나한테 뇌파 일렉트로드를 붙인 거예요. 붙여서 그 뇌파 일렉트로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 컴퓨터에 연결한 거를 내 손에다가 연결을 해서 두 사람이 뭐 나는 콜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A라는 텍사스에 있는 교수가 나는 콜라를 계속 먹고 싶다라는 거 아니든가 나는 손을 들고 싶다 이 생각만 계속 주구장창한 거죠. 그랬더니 그거가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뉴욕에 있는 교수한테는 이제 손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무슨 일렉트로드를 놔서 그 생각이 전달되면 전기가 이제 여기가 들어가게 그렇게 한 거죠. 했더니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perfectly worked.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뇌에다가 이게 뭐 미장원에 가면 파마할 때 쓰는 그런 걸 다 하나씩 쓰고서 내가 여러분들의 뇌파 신호를 컬렉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애에서. 그래서 정말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뭐 이상한 헬멧 같은 거를 다 쓰고 다니는 날이 여러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옆에 친구하고 야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라는 생각만 해도 그게 될 수가 있고 좀 되게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아주 가능해요. 그게 뇌는 이런 식으로 전기적 신호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뇌는 모든 뇌세포가 전기 신호를 할 수가 있어요. 뉴런만. 에스트로사이트는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까 보여드렸지만 뉴런과 뉴런 사이는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고 내가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띄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거기까지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띄어져 있는 부분은 전기 신호가 이렇게 화학적 물질, 그러니까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아이를 분비를 하면서 얘가 계속 자기가 해야 되는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분비되는 그런 굉장히 예쁜 도식도예요. 그래서 내가 프리시냅틱, 시냅스 전과 후 세포로 나눠져서 생각을 해보면 시냅스 전에 있는 프리시냅틱 세포에서 전기 신호를 이제 얘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갔어요. 시냅틱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시냅스 부분까지 가게 되면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면 이 안에 이게 베시클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뉴로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얘는 세포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뉴로트랜스미터를. 세라토닌, 도파민, 뭐 아세틸콜린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을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면 얘가 이렇게 방출을 해요. 그 세포를,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그래서 이게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이 MT 공간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포스트 시냅틱, 그러니까 시냅스 후 세포에 이 화학 물질을 전달하게 되면은 이 포스트 시냅틱 멤브레인, 이 세포의 멤브레인에는 이 화학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이는 리셉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인 다음에 얘가 또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리시냅틱, 시냅스, 포스트 시냅틱이 신호 전달을 전기 신호, 화학 신호, 또 다른 전기 신호로 변화를 하면서 뇌가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교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평생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냅스의 어떤 신호 전달. 그러니까 뉴로 트랜스미터 중에서도 도파민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세라토닌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뇌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과학은 굉장히 융합적인 필드고 한 사람이 이걸 절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인터레스트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게 되죠. 뇌 활성과 기능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박지성 선수죠. 이제 정말 축구를 잘하죠. 이제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예쁜 여자친구도 있고 다 축구를 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박지성 선수가 사실은 그 축구를 잘하게 된 그 배경은 뭘까요? 타고난 운동신경도 있겠죠. 진이 좋은 게 당연히 있지만 노력이죠. 그죠? 이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사실은 뭐 몸만 노력을 할까요? 운동선수들도 머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경지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축구공을 찰 때도 엄청나게 많은 뇌의 부분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이 들어올 때, 공이 와 있는 걸 내가 차야 되잖아요. 공이 들어올 때는 뭐 시각 피질, 뭐 프리모럴 피질, 그 편도체, 시상하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공을 치는 순간에는 내가 굉장히 코디네이트된 그런 무브먼트예요. 공을 친다는 거는. 왜냐하면 공이 오는 순간을 내가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죠? 내가 공이 굴러오는 그 정확한 순간을 쳐야지 안 그러면 헛발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도의 기능이 이제 필요한 순간인데 이때는 운동피질, 기저핵이라고 하는 건 베이즐 갱글리아, 뭐 뇌간, 척수, 히포캠퍼스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아주 한꺼번에 잘 기능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세러벨럼 같은 아이가 운동의 코디네이션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것들을 박지선 선수는 수백만 번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백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원래 운동신경도 있지만 자기가 수백만 번의 연습을 통해서 그 경지에 다다른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뇌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냅스가 거의 퍼머넌 수준으로 이제 간 거예요. 박지선 선수는 자동이에요. 공 굴러오면 바로 찹니다. 그리고 뭐 유현진 선수, 뭐 야구 선수들, 뭐 이렇게 그 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그 비하인드에는 뇌가 사실은 엄청나게 잘 기능을 하는 그런 광경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운동 피질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뇌는 뭐 10의 11승계가 세포가 무질서하게 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정교하게 또 자세하게 모든 뇌 부분하고 매핑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이제 이걸 토노그래피라고 하는데 모럴 콜텍스에 조절하는 그 바디 파트를 다 연결을 해봤더니 1:1 대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얼굴 부분 좀 커요. 얼굴 크기에 비해서 이 모럴 콜텍스 차지하는 이 부분이 큰데 그 중에서도 입이 좀 굉장히 센시티브한 에어리어죠. 그 다음에 손 커요. 그 중에서도 엄지손가락 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허벅지라든가 뭐 이런 팔 뭐 이런 데는 작아요. 그 크기에 비해서. 그 혀 굉장히 크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럴 콜텍스를 보게 되면은 내가 우리 바디 파트들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정교하게 원투원 매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 1970년대, 60년대 그 뉴로사이언스가 처음으로 이제 막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굉장히 크루얼한 실험이고 지금은 그런 실험을 못하지만 원숭이한테서 이렇게 팔을 놓고 이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원숭이 뇌에도 이 손가락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 영역이 어떻게 될까? 그걸 알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일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엄지손가락이 남아있으면 이 부분 전체가 다 엄지손가락에 반응하는 부분으로 바뀌고 손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뭐 얘는 뭐 이제 이 어퍼 핸드로 이제 통합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지만 퍼머넌트한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뇌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아까 서번트 신드롬이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변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뭐든지 뭐 랭귀지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든지 연말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뇌는 10의 11승계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그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중요한 게 커넥션이에요. 뇌는 이게 뭐 이게 그 신호를 발생을 하지만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것도 보시면은 잘 터지는 데 가서 하면 통화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터지지 않는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핸드폰만 뜨거워지고 전혀 일이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뇌도 내가 아무리 뇌세포가 그 안에서 전기신호, 뭐 화학신호 이런 걸 동원해서 일을 잘해도 커넥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자기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넥션도 사실은 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책임지는 아주 키워드죠. 요즘에 커넥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그 필드 중에서 커넥션만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 거기는 뇌와 뇌 영역 간에 어떻게 소통이 진행이 되는지 커넥션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아주 간단한 손가락 모터, 손가락을 이게 움직이는 그러한 운동도 이런 식으로 어마하게 많은 영역들이 한꺼번에 관여를 합니다. 아까 제가 공을 찰 때, 공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수십 개의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이게 오더리, 한꺼번에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뉴럴 패스웨이, 커넥션을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뇌는 상당히 질서가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건 복잡해 보이지만 운동 피질에서 내가 척수를 통해서 라이트 머슬에 이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시각 피질도 얘기했지만 시각 피질은 이 후두엽에 있거든요. 이 후두엽에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 눈은 여기 있잖아요. 사실 이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아이 운동, 안구 운동을 좀 연구해서 아는데 왜 그 시각 피질이 들어오는 곳에 가장 먼 이 후두엽에 시각 피질이 있을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 뇌를 포함한 모든 바이올로지컬한 올건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효율적인 기능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에너지를 웨이스트하거나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건 그쪽으로 진화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각 피질은 사실은 눈과 가장 먼 곳에 있거든요. 이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도 모르고 이게 집약되는데 뭐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제 오늘은 뭐 다루지 않지만 눈 안에는 여러 가지 포토 리셉터들이 들어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것, 컬러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많은 그런 포토 리셉터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신호를 전달해서 후두엽에서 얘가 어떤 신호들을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각각 맞는 장소로 전달을 해주죠. 보시면은 이 시각 피질에 대한 그 정보의 아웃풋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등 쪽, 돌설 패스웨이, 배 쪽, 벤트럴 패스웨이, 배 쪽으로 가는 게 컬러나 쉐입, 등 쪽으로 가는 거는 모션. 공을 던질 때 속도라든가 디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가 하죠. 그러니까 그 뇌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저도 이제 피직스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공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학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뇌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엄청난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법칙이 있고 얘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분류가 있고 체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굉장히 뇌를 처음 공부를 하면서 뇌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좀 지나갈게요. 이건 지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 뇌 이미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IBS라고 기초과학연구단에서 뇌 이미징 이제 연구단이 되는데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서 이제 지어주시는 그런 뇌과학 이미징 연구 공간입니다. 전체가 다 쓰진 않지만 이제 여기 부분적으로 저희가 쓸 건데 저희가 이제
MRI를 기반으로 사실 MRI가 4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4대를 가지고 있는 연구단은 뭐 국내는 정말 없고요. 뭐 외국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뇌를 처음 시스템부터 몰레큘까지 저희가 이거를 다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레벨에서 뇌를 이미징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게 저희 연구단의 연구 목표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뇌 기능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고 뇌 기능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IBS 연구단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뭐 맵, 네트워크, 뉴런 레벨, 시냅스 레벨, 그 시냅스를 더 뛰어넘어서 몰레큘 레벨까지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하는데 저희의 사실은 스페셜티는 이미징이죠. 브레인의 어떤 액티비티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 가시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적인데 사실은 이런 뇌 기능의 이미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세포와 혈관, 그 어떤 혈액관의 상관관계예요. 이 상관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뇌가 활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 뇌도 지금 내가 찍으면 뇌 기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의 근거가 근간이 되는 게 이 혈류의 변화예요. 혈류의 변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로 이미징 테크닉이 이 혈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또 뭐냐면은 이 혈관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근데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4가지 몰레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 4개 중에 3개를 버려요. 1개밖에 없어요. 그때를 우리가 디옥시히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뭐 물리적 무슨 뭐 광학적 이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디옥시히모글로빈 억시히모글로빈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뉴로 이미징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신경세포와 혈관 간의 다이나믹한 그런 기능의 변화를 보는 게 뉴로 이미징의 근간이에요. 근데 이것들 그리고 사실은 혈관이 되게 중요하죠. 특히 임상에서도 뇌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잘 사실은 좀 어렵죠. 보시면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경색, 뇌출혈, 치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도 뭐 그 식습관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혈관이 점점 건강이 나빠지죠. 건강이 나빠진다는 소리는 혈류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뇌세포가 이제 뇌사를 하는 거죠. 죽게 돼서 내가 뇌 기능을 못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뇌혈관 질환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에서도 뇌과학 그 뉴로 이미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기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이 뇌 활성이 사실은 여러 가지 뉴로 이미징 테크닉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fMRI, PET, 그다음에 빛으로 하는 그 이미징이 있어요. 옵티컬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혈관에서 블러드가 제공하는 그런 그 혈액 전달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메타볼릭 디맨드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뉴로 이미징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fMRI, PET, 광학 이미징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perfusion, 그러니까 블러드의 혈류의 근간을 한 이미징 방법은 이게 3가지가 어느 정도는 대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fMRI, 그러니까 펑셔널 MRI, 그러니까 우리가 MRI는 여러분들 MRI는 병원 가면 막 찍잖아요. 여러분들 뭐 발 다치고 뼈 부러지고 아니면 뭐 튜머가 있으면 안 되지만 튜머가 있거나 할 때는 MRI를 찍어서 이제 애나토미컬한 그런 피처를 보게 되는데 이 fMRI는 MRI 찍는 건 똑같아요. 근데 분석법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펑셔널 MRI라고 하는데 그 펑셔널 MRI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뇌 영역을 내가 가시화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자기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 생각하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의 영역이 어딘가 그걸 알고 싶으면은 그 생각을 하라고 시키죠. 매그넷 안에서. 그러면 그걸 찍게 돼서 펑셔널 MRI를 찍으면 그 생각이 나오는 뇌 영역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생기는 게 바로 그 fMRI인데 얘도 사실은 혈액에 얼만큼의 산소 레벨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게 바로 fMRI고
펫도 마찬가지. 뉴럴 액티비티가 있는, 뇌 활성이 있는 곳에 어떤 글루코스 레벨이 올라가는 걸 디텍트하면서 보는 게 이제 펫이고, 광학 이미징도 마찬가지예요. 광학 이미징은 사실은 저희 랩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빛으로 뇌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빛이 뭐 굉장히 많은 가시광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뇌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거를 흡수하는 파장대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옥시히모글로빈을 흡수하는 파장대, 뭐 억시히모글로빈을 흡수하는 파장대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흡수하는 파장대의 차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뇌의 활성이 올라간 곳은 디옥시히모글로빈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산소에 블러드가 들어가면은 이제 억시히모글로빈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뇌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심플한 피직스지만, 심플한 광학적 원리지만, 이게 그 인비보 시스템, 우리 살아있는 뇌에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게 이제 광학 이미징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뉴런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뇌가 활성에 대해서 내가 막 어떤 거에 흥분을 한다거나 내가 억제를 한다거나 뉴런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얘를 내가 뉴런의 액티비티가 올라가면 이게 전체적인 대뇌의 활성, 메타볼릭 디맨드가 높아지죠. 나 지금 일하니까 나 옥시전 필요해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블러드가 알았어. 내가 너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의 산소를 보충하러 갈게라고 하면서 CBB와 CBF, 블러드 플로우와 볼륨이 증가되는 이런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우리가 뉴로베스큘러 커플링, 뇌와 혈류와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번에 통타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얘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CBF가 들어가기 전에 디맨드만 높아지면 이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급격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옥시히모글로빈 시그널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산소가 들어와 버린, 그 블러드가 들어와 버린 반대로 이제는 너무 필요 없는 산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increase in oxygenated hemoglobin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시그널들이 우리가 원하는 뉴로 이미징의 기본 신호가 돼요.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우리가 하는 뉴로 이미징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런 신호를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디맨드 높아진 게 우리의 궁극적 목표일까요? 사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얘죠. 뉴런의 액티비티, 뉴런의 활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뉴런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얘를 이런 신호를 통해서 얘가 서로게이트로 약간 비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뉴런 액티비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뉴로 이미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어느 부분에 있는 그 레벨을 공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뉴로 이미징 테크닉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 브레인 레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fMRI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저희 그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할 게 fMRI인데, fMRI는 non-invasive.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서 해도 전혀 해가 없어요. 그리고 뭐 방사능 동위 원소를 넣는 것도 아니고 자기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한테 거의 해가 없어요. 전혀 해가 없죠. 그리고 easy to connect to the human, 사람한테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고, 그치만 fMRI로 우리가 세포 수준까지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스페셜 레졸루션이 떨어지고, 또 fMRI 시그널은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템포럴 레졸루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브레인 티슈 레벨, 티슈 수준의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오리스라는 광학 이미징을 통해서 티슈 수준에서 변하는 걸 보게 되고, 여기에 볼트 센시티브 다이라는 VSD 이미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뉴런의 액티비티를 그대로 내가 가시화하는 그러한 이제 이미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변하는 걸 내가 인비보 상태, 살아있는 뇌에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게 바로 멀티포톤
이미징인데 저희 연구실에 있거든요. 얘도 거의 아파트 큰 평수 한 채 값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10억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인데 이 이미징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쥐나 마우스, 그러니까 뭐 큰 애들은 못 들어가죠. 근데 작은 이제 작은 쥐를 넣어놓고 얘가 살아서 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신경 세포의 활성과 혈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세포 수준에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이론화 시킨 거를 정말 이미징화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멀타이 포톤 이미징. 이것과 동시다발적으로 전기생리, 아까 탐침을 넣어줘서 내가 보면서 그 뉴런이 어떤 전기 신호가 있는지를 레코딩을 하게 되면은 이미징과 전기 신호가 엄청나게 연관이 잘 돼서 내가 컴플릿 픽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럴 서클 레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어떤 이제 뭐 레귤러토리 몰레큘,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트릭 억사이드나 카본 모녹사이드 같은 뉴로 트랜스미터는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나노바이오 센서 같은 걸 이용하면 이런 몰레큘들을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국소적이지만 내가 어떤 그 큰 스킴에서 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이제 그런 거가 되는데 저희 연구단에서 이걸 다 합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사실 1년에 100억이라는 큰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이미 했고요. MRI만 이제 내년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의 다 연구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연구하는 게 저희 연구단의 이제 앞으로의 얘기인데 이건 이제 광학 이미징 얘기인데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저희 단장님의 워크인데 사실은 fMRI하고 뭐 광학 이미징하고 베이스는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그 이미징 모델리티, 이미징 테크닉은 틀리지만 보는 시그널은 똑같은데 과연 이게 똑같을지 아무도 컨펌을 안 했었어요. 그것들을. 근데 요즘에 뭐 단장님의 그룹을 포함해서 몇몇 그룹들이 이 두 가지 시그널이 과연 똑같은 걸 보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해봤죠. fMRI도 찍고 광학 이미징도 찍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캣의 고양이의 비주얼 코르텍스인데 fMRI와 광학 이미징 두 가지를 똑같은 이제 행동을 할 때 찍어봤더니 얘가 오버랩을 아주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광학 이미징이나 펑셔널 MRI나 모두 다 퍼퓨전에 관계된 그러한 이제 신호에 근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이미징이 이렇게 비슷한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학 이미징은 여러분의 있는 스컬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스컬이 빛을 투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fMRI밖에 없어요. 근데 fMRI만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보는 게 진짠가? 막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fMR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들도 어떤 때는 막 의심이 된대요. 이게 진짜 이게 맞나? 뭐 이런 거. 왜냐면은 조금 어떤 컴퓨테이션적인 어널리시스도 해야 되고 브레인 안을 못 보니까 이게 블랙박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주는데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맞는구나. 내가 보는 시그널이 진짜 뉴로널 액티비티랑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클루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징 기술 중에 브레인 안에다가 볼테지 센시티브 다이, 그러니까 그 전기 신호에 민감한 다이를 뿌려주면은 전기 신호를 광학 시그널로 컨버트하는 그런 다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는 이미징이 뉴런 액티비티를 디렉트하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럼 왜 그걸 사람한테 안 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는 엄청나게 턱식해요. 이걸 뿌리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동물한테밖에 못해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HBR이나 HBT는 디옥시모글로빈, 토탈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광학 이미징 시그널이거든요. 이것과 BSD 시그널을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여기 보면은 이게 그 혈류량에 대한 거는 파란색이고 그 BSD 시그널의 이미징은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런 액티비티 자체와 혈류량이 보는 영역을 두 가지로 오버랩을 해봤더니 다행히 중심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혈류량에 대한 이미징이 뉴런 액티비티보다는 조금 넓은 영역을 커버한다는 거죠. 그거는 혈류니까 내가 여기에 만약에 5개의 뉴런의 액티비티가 되면은 혈류는 얘를
5개만 가진 않아요. 왜냐면 조금 그렇게 스마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의 혈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에어리어 자체가 넓어져서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죠. 근데 다행한 거는 이 VSD 리코딩 시그널과 혈류 이미징 시그널이 리니어예요. 이게 만약에 리니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이게 리니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fMRI나 광학 이미징을 통해서 보는 뉴로 이미징 시그널이 사실은 뉴런 액티비티를 반영을 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한 99.5% 정도는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휴먼 페이션트, 그러니까 사실은 그 뉴로 설저리, 뇌 수술을 하는 환자의 뇌를 열고 이게 사람 뇌거든요. 사람 뇌를 이제 익스포즈를 하고 광학 이미징을 한 건데 광학 이미징 시그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도 쓸 수 있지만 이게 환자가 아닌 경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내 브레인을 제거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람한테는 좀 힘들지만 그 뉴로 설전과 이제 연구를 같이 하게 되면 사람한테도 이 광학 이미징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멀티포톤 이미징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뇌 안에 내가 이걸 줌인해서 이런 식으로 뇌 안에 있는 티슈에 있는 아주 미묘한 그 베슬의 구조와 베슬 안에서도 베슬과 베슬을 연결하는 에스트로사이트 신경세포 수준의 영상을 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멀티포톤 이미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미징 기계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저희 그 연구단에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 연구단의 이제 멀티포톤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서 그 쥐의 뇌의 베스큘러처를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슬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들 브레인을 딱 보게 되면 브레인은 여러분 생각에는 좀 이렇게 두부 같고 하얗고 이렇게 생긴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홍색이 아주 진해요. 그리고 핏줄이 되게 많아요. 모세혈관도 많고 굉장히 굵은 아처리도 있고 베인도 있고 뭐 이런데 굉장히 베슬이 많아요. 왜냐하면 뇌세포가 10에 10의 승계가 있는데 걔들이 일을 하려면 그 혈관에 왔다 갔다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길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혈관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이런 NO라든가 CO 같은 그런 바이오 몰레큘들을 저희가 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나노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프로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브레인 안에서 어떤 그 NO와 CO를 실시간으로, 얘도 이제 동물한테밖에 못하죠. 되게 찔러야 되니까. 사람은 못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민감하게 이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서도 뉴로 이미징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지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이거 넘기고 제가 뒤에 있는 뇌와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들이니까 좀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뉴로 이미징이 사실은 특히 fMRI 같은 거는 인지 연구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리학과나 이제 그런 인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주의가 뭐 어텐션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뭐 기억력, 작업 기억력, 워킹 메모리, 롱텀 메모리, 숄텀 메모리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추상적인데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설문지도 한계가 있고 내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게 엔벡 테스크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클래시컬 테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전의 카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과연 브레인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이 이것들을 관장을 하는지를 보려면 뉴로 이미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인지 연구 동안 이런 엔벡 테스크라든가 워킹 메모리 테스크 동안에 뉴로 이미징, 뭐 EEG라든가 MEG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fMRI를 많이 사용해서 이런 걸 할 때에 뇌가 활성되는 부분들을 보고 또 이 경우에는 이게 MTBI가 마일드 트레메틱 브레인 인저리거든요. 경증 뇌 외상 환자의 뇌에 똑같은 걸 시켰을 때 환자와 그 대조군
정상인과의 뇌를 비교할 때 이러한 뉴로 이미징들이 아주 좋은 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텐션, 그러니까 특히 뭐 내가 어디에 내 주의를 기울였을 때 나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클래시컬한 익스페리먼트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제 마이크 포즈너라는 그런 이제 프로페서가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그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내 눈은 이 십자에 고정을 시켜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는 이 위에 이런 식으로 5개의 에로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가운데 에로우예요. 그래서 가운데 에로우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죠? 근데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를 내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 마이크 포즈너가 여러 가지로 트위스트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거 가운데 에로우하고 양옆에 있는 4가지 에로우가 같은 방향으로 갈 때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내가 좀 헷갈리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가 제일 쉬워요. 이게 congruent condition 아주 쉬워요. 리액션 타임이 빠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약간 헷갈려요. 나는 가운데만 보면 되지만 사람이 옆에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헷갈려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incongruent과 congruent 컨디션의 반응 속도를 차이를 보게 되면 그걸 내가 conflict score, 내가 약간 혼동스러운 그 스코어가 나오게 되죠. 그 또 하나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타겟이 나오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큐가 있는데 큐를 줄 때와 안 줄 때, 그리고 큐를 내가 아래 위에 2가지가 다 이 에러가 나올 수 있는데 큐가 나오는 장소를 내가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좀 클레버하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alerting 이펙트도 알 수가 있고 컴플렉스 코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MRI 스캐너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얼러팅 네트워크, 얼러팅을 관장하는 브레인 영역이 어디인지, 오리엔팅 네트워크, 내가 큐가 어디 있는지가 나오면 내가 방향이 제시됐을 때 네트워크가 어디인지, 컴플렉팅, 컨그루언과 인컨그루언의 차이, 내가 약간 혼돈스러워하는 걸 조절하는 네트워크는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사실은 이 어텐션 네트워크 같은 게 전두엽, 프론털 로브에서 있는 프리프론털 로브, 그 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뭐 엔테리어 코로나 레디아타 같은 여러 뭐 굉장히 좀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전두의 영역이 이러한 주의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EEG죠.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fMRI보다 더 훨씬 싸죠. fMR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이제 대전 가서 이제 그 장비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받았는데 3T 같은 거 테슬라에 따라 다르지만 3T는 30억이고요. 7T는 100억이에요. 그래서 100억인데 저희는 이제 3T와 7T가 다 들어오는데 그 100억에 비해서 이 EEG 기계는 한 4천만 원? 훨씬 싸죠. 그죠? 4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정도 하니까 이제 클리닉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연구자들도 이 EEG 기계를 사용을 해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의 그 전기 그 신경세포의 전기 활성도를 그대로 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뇌파를 보게 되는 거죠. 뭐 알파파, 베타파, 여기는 델타 웨이브, 내가 졸릴 때, REM 슬립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내가 뭐 알파파나 뭐 베타 같은 경우, 하이 베타 같은 경우는 뭐 higher order의 인지 기능을 수행할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awake during intense mental activity 내가 아주 고도의 정신력을 쓸 때 이제 베타 웨이브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frequency dependent한 analysis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뇌파의 활성과
나의 멘탈 어떤 펑션 자체를 연결하는 그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뇌 기능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뇌 혈류가 증가돼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뭐 사실 그래서 뇌 건강, 요새 뇌 건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치매를 예방하려면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된대요. 자기가 뭐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뇌가 거기에 타성이 들어가니까 나이가 뭐 80이라도 중국어를 새롭게 배운다거나 이런 거를 해야지 치매가 예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뇌의 혈류 공급이 원활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들어가고, 뇌와 마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턱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뇌와 마음은 사실은 저는 이제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문캠의 학생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신경과학자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한 40년 신경과학 연구를 하면은 마지막에 리타이어 하시기 전에 좀 마음이라는 거를 좀 건드려 보시더라고요. 다들, 누구나 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뉴런 레벨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고 나를 조절하는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하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지 되게 좀, 그쵸?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 마음이 오는 뇌 영역이 어디인가 연구를 하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쥐 연구나 뭐 이런 동물 연구를 해야지 사람한테 나오는 걸 컨펌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마음은 정말 뭐 해마에서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마를 지워버리면 마음이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뇌 영역이 없어요.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쥐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마음을 보게 되면 사실 마음에 대한 연구는 엄청나게 역사가 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뭐 아테네 뭐 이런 데 있었는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철학자는 심장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뇌는 그냥 어떤 뭐 운동을 조절하는 아주 부속적인 기관이고, 심장에서 이제 이런 마음이나 이런 의식을 한다. 요즘은 틀렸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뇌가 더 중요하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그 SBS에서 스페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심장을 이식한 그 환자들이 그 퍼스널리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50대 그런 이제 중년의 남자가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는 평범한 이제 그런 아주 노멀한 중년대 남성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받고 나서는 되게 액티브해지고, 자전거를 갑자기 자기가 막 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막 음악을 들었더니 갑자기 눈물이 막 뭐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찾아봤더니, 자기가 심장이 온 사람이 그 스턴트맨, 30대 스턴트맨의 심장인데, 이 사람이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울음을 터트린 그 음악이 그 사람의 페이보리트 음악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심장에 뭔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뭐 그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심장에도 널브가 가니까 사실, 그쵸? 심장에도 뇌가 그 입력이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사실은 이게 그 뇌세포를 우리가 파헤치면 세포고, 그걸 또 파헤치면 몰레큘이고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만드는 건 RNA, DNA잖아요. 결국은 유전자인가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뭐 ABPR1A 진 같은 거, 이것들이 선행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적인 마음이나 뭐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자 수준에서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이 생명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하고, 저도 이제 딸 둘이 있는데, 저희 딸 둘이 굉장히 틀려요. 둘이 완전 틀려요. 두 아이가 연년생인데, 한 큰애와 작은애가 엄청 틀린데, 그거를 틀린 걸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부모한테서, 저하고 저희 애들 아빠한테서 어느 것 정도는 그걸 닮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뭔가의 그런 뼛속 깊이 유전자 레벨에서 이런 것이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마음도 그런 것인가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는데 뭐 이런 얘기들, 뭐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는 마들렌을 먹으면 특정 기억이 더욱 잘 기억된다. 맞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후각을 결정하는 것이 올팩토리 벌브인데 올팩토리 벌브는 뇌에서 가장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아주 센시티브한 기관이고 이 향기와 어떤 워킹 메모리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도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이런 경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환자인데 피니지 게이지라는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컨스트럭션 워커였는데 아주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이 최막대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라클러스리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이 사람이 다행히 살았는데 별다른 뭐 부작용 없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부작용이 생겼냐면은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좀 뭐 컨스트럭션 워커인데 좀 말을 좀 잘 듣고 와이프한테도 잘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고가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포악해졌어요. 막 폭력적이고 친구들하고도 잘 못 지내고.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의 전두엽 영역인데 이곳이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의사들이 이걸 해부를 해봤더니 이 상처가 전두엽 부분, 특히 전전두엽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전전두엽이 손상이 되면은 성격이 변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 사고 났을 때 머리를 다치면 특히 전두엽을 다치게 되면은 차 사고의 후유증이 성격이 변화해요. 그래서 정말 온순했던 사람이 포악해질 수도 있고 포악한 사람이 온순해질 수도 있죠, 물론. 근데 그런 격에 오지 않으려면은 이제 그 안전벨트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두엽이 뭐 이런 거에 성격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또 림빅 시스템, 우리 뇌 안에 이렇게 가운데 이제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이런 연구가. 이 변연계가 딱 하나의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뇌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물처럼 퍼져 있는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해마가 그렇다. 그러면 딱 좋지만 얘가 이렇게 하이포달라무스, 달라무스, 뭐 싱글레 콜테, 아미그달라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영역이 전방위적으로 디퓨즈하게 망상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게 림빅 시스템인데 감정과 이 림빅 시스템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뭐 화가 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이러면은 이 안에 림빅 시스템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이 조절되는 것이 림빅 시스템인데 얘가 참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딥 스트럭처고 여러 곳으로 망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그런 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마음에서도 역시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커넥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뇌 영역과 뇌 영역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가 뇌 기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경증 뇌 외상 환자라고 하는 그런 뇌를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이제 그 한쪽을 이제 가운데서 오게 되면 경증 외상 환자로 될 확률이 적어요. 근데 옆에서 오게 되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가면서 머리는 사실은 그 뇌 안에 뇌들이 딱 솔리드하게 딱 붙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뇌 척수액 안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대뇌하고 소뇌가 약간 느슨하거든요. 근데 한쪽을 내가 심하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전두엽과 소뇌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전두엽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톨션의 그런 물리적 그런 법칙에 따라서 앞머리가 많이 가고 뒷머리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두엽과 소뇌를 연결해주는 그 섬유 다발이 굉장히 큰 섬유 다발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두두두 끊어져요. 두두두두두두 우리가 알 수 없게. 그러면 이게 두두두 끊어지면은 전두엽과 소뇌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얘가 와이어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서 전화가 안 통하는 아주 불통인 그런 상태가 돼서 이 환자들의 특징이
되게 피로도가 심해요. 헤드액도 강하고. 근데 왜냐하면 나는 내 영역은 정상인데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한 번에 갈 거를 수백 번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피곤하죠.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안구 운동 같은 거, 이게 이제 경증 내 외상 환자의 안구 운동이거든요. 이 동그라미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노말 같은 경우 이게 잘해요. 이게 되게 쉬우니까. 여러분도 이런 안구 추적 운동을 통해서 그 눈 운동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따라하거든요. 경증 내 외상 환자는 못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어텐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간순간에 어텐션이 들어가야지 내가 이게 따라가는 이 타겟을 놓치지 않고 가는 건데 이 환자들은 그 커넥션이 떨어져서 이 순간순간에 어텐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이 환자들의 어떠한 그런 커넥션을 보면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DTI라고 그 커넥션을 보는 브레인 이미징인데 이런 것들이 색깔에 따라서 커넥션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의 DTI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커넥션 정도가 정상인보다 굉장히 내려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커넥션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포함한 고차적 인지 기능을 어떻게 결정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가라는 게 적이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뭐 그 딜레이드 리스폰스 같은 걸 보게 되면 내가 이 멍키한테 실험한 건데 아주 클래식한 엑스페리먼트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 멍키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멍키를 막 죽도록 훈련을 시켜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기다려라. 딜레이드 피리어드를 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반응하면은 먹이를 안 주고 상을 안 주고 얘가 이렇게 뭐 어떤 리스폰스 딜레이 파트 등을 가만히 있다가 지난 다음에 반응하면은 내가 상을 주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마음속에서 딜레이 할 때 이 기억을 홀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홀딩 하는 게 무엇인가. 사람들이 해봤더니 이게 이제 퍼라이어털 롭에 있는 두정엽에 있는 그런 싱글 세포의 그건데 얘는 큐를 봤을 때는 별로 반응 안 해요. 근데 딜레이를 할 때 이게 이 세포가 미친 듯이 반응을 하고 내가 리스폰스 어떤 거를 누르거나 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진짜 했을 때는 또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딜레이에 스페셜라이즈 된 아이죠. 그러니까 두정엽이나 전두엽에 있는 어떤 세포들은 내가 마음에서 행하여져 있는 어떠한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는 뇌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사실은 거의 지금 뭐 약간 빙상의 일각 정도? 그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지만 세포에도 의식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신경세포의 다발, 어떤 커넥션이 우리 의식을 정말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마음은 사실은 세포에서 오겠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오는지, 어느 세포에서 오는지, 어떤 연결을 통해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이제 해야 되고, 뭐, 이거 아까 제가 뭐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했던 그 카할이 그린, 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마이크로스코피로 보는 영상하고도 거의 유사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변하는, 뇌는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의 시냅신 변하거든요. 그거와 마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갈 곳이 사실은 지금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인 뭐 몸이 전체가 다 마비가 된 환자한테 그런 탐침을 씹어가지고 진짜 내가 생각만으로 이 환자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진보가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한 3, 40년 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 헬멧을 쓰면서 텔레파시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도 있어요. 앞으로의 그 미래 그걸 보면은 말이 필요 없어지고 마음만으로 모든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근 20, 30년, 근래 20, 30년 동안에 행하여졌던 그런 변화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정말 라이트 테크놀로지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실 마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내 마음과 네 마음은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주 많은 연구나 많은 융합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뉴로 이미징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모르고 이제 좀 했는데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뉴로 이미징이 마음이나 뇌 기능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툴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를 끝으로 이제 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저는 강의 앞쪽에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앞에서 쥐의 뇌랑 인간의 뇌랑 많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막 주름이 있는 정도도 다르고 크기도 많이 다른데 보통 쥐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실험이 어떻게 유효하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이제 처음에 이제 뇌 1.4kg의 우주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그런 우주하고 이제 뇌하고의 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유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이제 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 제목에 대해서는 그럼 처음에 그 주제 제목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두 개 다 너무 첫 번째 질문 답을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맨날 지금 해야 되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고 근데 동물 연구가 없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주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뇌 안에서의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나 기본적인 소회로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피라미달 세포,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뭐 중간 세포, 인터뉴론이라든가 그것과 혈관과의 관계, 그런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유니트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적 인지 기능은 물론 쥐는 못하잖아요. 걔는 말도 우리가 모르고 자기들끼리 있을지도 있지만 문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고차적 인지 기능이 그런 그 아주 많은 대뇌의 주름 같은 걸로 형성이 될 텐데 쥐는 그건 없지만 정말 기본적인 베이직 유닛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사실 연구하는 게 베이직 유닛을 연구하는 수준이거든요. 사람은 fMRI를 통해서 하지만 그거는 큰 픽처를 보는 거고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직 유닛은 사실은 동물 연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몰레큘러 뭐 단백질, DNA, 진 같은 것들은 더더구나 더 유사성이 많고 그래서 이게 동물 연구를 우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우주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사실은 그 뇌 안에 그 10의 11승계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수히 많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어떤 별 같고 우주를 내가 봤을 때 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지은 이름이고 사실은 그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지 이게 뇌가 우주하고 뭐 형이상학적으로 연결되고 이런 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제목은 사실은 세포가 무수히 많으면서 그런 걸 염색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뭐 별 보는 것 같다 예쁘다 뭐 이런 거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학과 학생이라 가지고 마음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냥 실제로 뇌의 기능과 진짜 마음이 작용하는 기능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점이 궁금했었는데 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볼 마음이 생기게 해주는 강의였습니다.